돈을 전혀 밝히지 않을 것 같았던 초등학교 친구 정은이가 달라졌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정은이와 오랜만에 만났다. 난 그녀의 계획을 듣고 갑자기 궁금해졌다. 정은아, 장학사가 되면 뭐가 좋아? 일단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냥 돈을 많이 벌어. 정은이를 잠깐 소개하자면 초등학교 때 외모는 범생이 스타일에다가 가르쳐주길 좋아하는 애들이 꼭 한 명씩 있지 않는가. 정은이가 딱 그런 애였다. 결국 교대에 들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 그런 정은이가 이제는 장학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돈 되는 일이기 때문이란다. 솔직히 난 달라진 정은이가 멋있다. 난 돈 우월주의가 아니라 돈 활용주의다. 돈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나만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자는 마인드다. 쉽게 말해 어제 저녁 밤새 놀아도 내일 아침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불이 나게 뛰어나갈 것이다. 왜? 바로 돈 때문이다. 그 돈이라는 매체 덕분에 나의 잠재된 모든 능력이 샘솟듯 뿜어져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자는 게 아니다. 이 글의 의도는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지만 세상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돈이라는 매개체로 구제하자는 것이다. 그럼 그대에게 돈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전에 잠시 생각해 볼 게 있다. 지난 과거에 돈 되는 일을 위해 내가 어땠었는지를 말이다. 정은이처럼 자신의 열과 성을 다해 일했던 과거가 떠오를 것이다. 왜? 돈 되는 일은 나를 가장 많이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장학사가 되기 위해 정은이가 자신의 열과 성을 활용하듯 나의 재능, 나의 아이디어, 나의 시간, 나의 환경, 나의 사람,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무슨 일이겠는가? 바로 돈 되는 일이다. 즉, 돈 되는 일은 나의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다운 일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창업을 시작할 때 찾아왔다. 필리핀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나에게 어느 날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보세요? 빈지범 선생님이세요? 실례지만 아버님한테 번호 받고 연락드렸어요. 저희 애가 마음이 좀 아픈 아이인데요. 저희 아이 좀 만나줄 수 있을까요? 아이 엄마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선생님. 그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난 그 아이를 화상통화로 처음 만났고 영어를 가르치게 됐다. 선생님보단 형으로서 관계를 이어갔다. 그는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심적으로 변화된 모습에 놀란 어머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방학을 맞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여러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맡기려고 집까지 찾아왔다. 겁도 났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결국 필리핀에 돌아가 현지 친구들을 소집하여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 교육회사를 차리게 됐다. 7년차가 된 요즘은 전국에서 상담 전화가 밀려 들어온다. 심지어 웨이팅 번호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다. 이런 스토리 덕에 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총 4차례나 지원받는 회사가 됐다. 쉽게 말해 사업 잘하라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었다. 물론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다.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지원하지 않을 스타트업 대표가 어디 있겠는가. 그 중에는 소위 말해 엘리트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그 전까지 1%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사나 검사나 변호사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깨졌다. 회사가 잘 되면서 경영 컨설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만난 스타트업 대표 혹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출신부터 세계 인류 기업에서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들까지 너무도 다양했다. 또 부자는 어찌나 많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하려는 걸 보면 전 세계가 창업 열풍인 것 같다. 난 정말 운이 좋아 여기까지 왔다. 어릴 때는 20대가 되면 밤새도록 놀러 다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웬걸 밤새도록 일을 했다.
심지어 회사가 외국과 한국을 잇는 사업이다 보니 고생을 2배로 했다. 이 때문에 얼굴도 2배로 사간 것 같다. 요즘엔 거울 앞에 바짝 붙어 좋은 것 좀 찍어 발랐더니 그나마 괜찮아진 것 같다. 예전에는 어떤 학부모에게 자녀가 몇 명이세요? 라는 질문까지 들어봤다. 누군가는 내가 일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그만큼 일이 좋았다. 일만큼 가장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일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만약 나의 일에 남의 생각, 남의 경험, 남의 아이디어를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선 나라는 사람을 항상 발전시켜야 했다. 무엇이 나를 가장 발전시켜 줄 수 있을까? 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다. 난 이를 좋은 철학이라 여긴다. 그렇다면 그 좋은 깨달음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난 미켈란젤로를 좋아한다. 그는 정말이지 안 좋아하기 힘든 인물이다. 조각가였던 그는 돌 속에 이미 어떠한 형상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으며 못과 망치로 조금씩 틱톡틱톡 깎아서 숨겨진 형상을 꺼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여겼다. 좋은 깨달음 역시 그러하다. 그것은 이미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다. 삶을 1분 1초씩 틱톡틱톡 살아가는 것이 좋은 깨달음을 꺼내는 과정이다. 이 책은 내 삶 속에서 꺼낸 깨달음들이 담겨져 있다. 물론 저마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깨달음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내 삶을 통째로 뒤바꿔준 좋은 깨달음이었기에 정성스레 소개한다. PS.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누군가 너는 왜 돈 되는 일만 하려고 해? 라고 물었을 때 돈 되는 일만 하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여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대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유 한 잔 마시고 나갈까? 그대는 게으른 편인가? 나에겐 게을러지는 시기가 있다. 바로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다. 그때는 정말 하염없이 게으르다. 밥도 아주 느리게 먹고 샤워도 엄청 느리게 하고 잠도 매우 늦게 잔다. 핑계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의도한 상황이다. 50%는 그렇다. 나머지 50%는 양심상 고백하자면 솔직히 그러고 싶었다. 참고로 이 책을 완성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게으름뱅이가 됐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는가? 며칠 전에 우유 한 잔 마시고 나갈까? 해서 우유를 한 컵 마시는 순간 아 맞다 하면서 무언가를 챙겼는데 그게 하루 동안에 굉장히 필요했던 물건인 경우 말이다. 난 꽤 많았다. 그때 그 우유는 나에게 좋은 게으름이었다. 그러나 사회와 우리 대부분은 게으름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게으름이라는 건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말이다. 게으름은 나를 찾아준다? 인간은 게으를 때 비로소 나만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하게 된다. 이를 철학적으로 자기 성찰이라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시간이다. 이런 것들은 마음이 여유롭거나 게을러야만 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이처럼 게으름은 나를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만 살려고 하니 고장이 나는 게 아닌가. 게으름은 곧 혁명의 시작이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여러 책에 자주 오른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우선 1차는 먼 거리를 걸어 다니기 귀찮아서 178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과 기계화된 시스템을 만들었다. 2차는 그동안 모든 걸 수작업으로 만들다가 귀찮아서 전기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다. 3차는 이제 대량 생산 공장을 직접 가동하는 것도 귀찮아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4차는 아예 인간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대체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산업의 혁명은 인간의 게으름과 귀찮음 덕분에 생겼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무작정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4차 산업혁명을 직면하는 이 시대에 1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과 비슷하다.
아주 열심히 걸으면 언젠가 미국에 도착해 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걸어가다가 태평양에 빠져 죽는다. 난 게을러지기 위해 한남동을 간다. 거긴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성공자, 다양한 외국인, 패션 픽플, 다양한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들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기 바쁘지만 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김새, 옷차림, 표정, 느낌, 대화거리, 말투, 매너 등 모든 걸 관찰한다. 그런 나의 모습은 한량이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때 창조적인 것들이 눈앞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그간의 한남동 생활도 몇 년 됐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의 반을 한남동에서 썼다. 책 말고도 교육적인 철학, 사업적인 방향, 구체적인 미래, 다음 달의 계획 등 모든 걸 생각한다. 누구는 심심하지 않냐고 물어본다. 미안하지만 나의 뇌는 평소보다 더 바쁘다. 넘치는 생각을 나의 S페이퍼에 쓰기도 벅차다. 한국 사회가 단기간에 이만큼 발전한 이유는 빠름이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5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민족은 전 세계의 역사를 훑어봤을 때 한국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던 격동의 시기를 겪고 난 이후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왔었다. 한국이 바로 그 시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미래가 걱정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곳이기에 그렇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엔 빨리 성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다. 그러나 요즘은 이 가치들이 무의미해졌다. 빠른 성공보단 느린 성공을 추구한다. 느린 성공 안에는 진정성이 있다. 그 진정성이란 나에게 알맞은 성공을 의미한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앞으로 필요한 돈의 양, 추구하는 삶의 형태를 제대로 성찰한 성공 말이다. 50년대에는 목숨의 길이 짧았기 때문에 빠른 성공이 필요했다. 일찍부터 성공하여 꿈꾸던 부귀영화를 빨리 누려야 했다. 또는 식구들이 너무 많아 동생들을 책임지거나 부모님을 책임져야 했다. 우리 엄마의 경우에도 그랬다. 장녀인데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다. 그러니 약사의 꿈을 접고 20살이 되던 해에 대학을 가지 않았다. 결국 약사와 가장 근접한 보건소의 공무원이 되었다.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으로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 동생들을 부양할 수 있었다. 나의 삼촌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한 엄마 덕에 컸다. 엄마는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셈이다. 이는 우리 엄마만의 스토리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윗세대들은 웬만하면 이런 스토리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만약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한다. 혹시 지금도 이런 사고관으로 빠른 성공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결국 예순이 돼서야 나도 이제 좋아하는 걸 해봐야겠다면 퇴직금을 긁어 모아 치킨집을 차리는 건 아닌지 겁이 난다. 치킨집 사장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다. 창업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소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게도 대학교 4학년에 창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다. 또 시대를 잘 타보나 청년이 창업을 했다고 하여 여러 곳에서 창업 컨설팅 제의를 받는다. 요즘도 이메일을 확인하면 창업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메일이 꼭 와 있다. 개 중에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비즈니스가 있는 반면 당장 때려치라고 말하고 싶은 비즈니스가 있다. 바로 위와 같은 경우다. 정년퇴직 후 1, 2년의 휴식기를 가진 후라 대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치킨집을 차리겠다. 카페를 차리겠다. 나도 이제 꿈을 찾고 싶어요. 돈은 퇴직금과 대출을 긁어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치킨집과 카페가 꿈과 노후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아, 이건 아니다. 느려도 된다. 아니, 느려야 한다. 빠르면 안 된다. 진로에 있어선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천년만년 시간을 가지자는 게 아니다. 독창적인 사색가의 놀라운 습관들에 나온 한 가지 연구를 소개하겠다. 유명한 조직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오리지널스에 대해 연구했다. 오리지널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꿈꾸고 실제로 실현하고자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만의 창조적인 결과물을 통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남과 다른 창조적인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우선 여러 회사에 방문하여 설문을 통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고용주들에게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면에 점수를 매겨 노력했다. 그 결과 일을 빨리 마치고 뭐든지 빨리 끝내는 사람들은 일을 적당히 미루는 사람들에 비해 창의성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일을 적당히 미루었던 사람들은 시간을 끌면서 창의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위대한 오리지널스들이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16년의 시간이 걸렸다. 시간을 끌다가 우연히 빛이 대비 기법을 알게 된 것이다. 마틴 루터 킹도 그중 하나다. 최고의 연설 전날 밤 수차례 연설문들을 수정했다. 하지만 그가 강단에 올라섰을 때는 준비된 멘트를 하지 않았다. 연설 직전까지 연설문의 완성을 미루며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열어놓은 것이다. 그가 자유로움 안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문장은 역사를 뒤흔들어 놓았다. I have a dream. 업무에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생산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창의성 측면에서는 이덕이 될 수 있다. 혹시 삶에 큰 일을 앞두고 있는가? 그렇다면 게으름이라는 나만의 우유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 벌컥벌컥 빠르게 들이켰던 커피를 홀짝홀짝 느리게 마셔보고 육체의 때를 벗긴다는 마음을 넘어서 영혼의 때까지 벗겨보겠다는 마음으로 느릿느릿 샤워를 해보고 퇴근 후 빠른 귀가 본능 때문에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귀갓길을 괜히 걸어보고 커튼으로 가렸던 창문을 잠시 열어서 멍하니 밤하늘을 보다가 늦은 잠자리에 들어보고 방금 도착한 지하철을 일부러 타지 않고 인심 좋게 보내줘보고 텅텅 빈 전철 의자에 앉아 좀 전에 했던 고민을 이어가보고 1박 2일 제주 여행 코스인데 한 곳에서만 모든 시간을 다 써보고 수학여행 때 5분 안에 투어를 끝내버린 경주 미술관을 다시 찾아가 작품 설명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며 느리게 감상해보고 엄마가 배추김치 색깔의 산악용 점퍼를 입고 새벽 때마다 올라가던 뒷산을 느긋한 주말 오후에 올라가보고 연인들이 장악한 아기자기한 카페 구석에 앉아 상상의 나라에 빠져있다가 나를 구해줄 왕자님 혹은 공주님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어보면 어떨까? 이처럼 게으름이란 나만의 우유를 마시다 보면 영양 만점 해답을 얻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럼 나는 오늘도 나만의 우유를 마시러 한남동에 가볼까?